문재인 대통령이 2차 북미 회담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할 경우 부담이 될 거라는 우려가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해소됐다며 연내 답방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 방문국인 뉴질랜드에 도착해 제신더 아던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 예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북한 문제에서 100%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무역전쟁 휴전을 계기로 중국과의 대북 공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8.4%를 기록해 9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의 정당 지지도는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를 씻어주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10도를 웃도는 등 날씨도 포근합니다. 하지만 비가 그친 뒤엔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앤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들은 강제징용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400억 원이 투입된 속초 국제 크루즈 터미널이 선박은 유치하지 못한 채 혈세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크루즈 선박이 단 3척이 속초항에 정박했지만 1년 운영비는 10억 원이나 들어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이 열려 있고 김 위원장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전에 김 위원장이 답방할 경우 부담이 될 거라는 염려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으로 말끔하게 해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올해 마지막 다자회의인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용기 안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먼저 김정은 위원장이 이달 안에 서울에 올 수 있는지를 묻자 문 대통령은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그냥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확답할 수 없지만 조금 더 지켜보자며 결국 김 위원장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한 가지 중요한 우려를 덜었다고 얘기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물론 북미 고위급 회담조차 안 열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답방하면 부담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이게 해소됐다고 털어놨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을 통해서 그런 우려는 맡김이 사라졌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김 위원장이 연내 답방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전해달라고 했다는 메시지도 소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남은 이 합의를 다 마저 이행하기를 바라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자기가 이루어주겠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전 세계의 평화와 비핵화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며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할 것 없이 두 손 들고 환영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안전이나 경호 문제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더라도 이해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일정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시기를 내년 초로 예정된 2차 북미 회담 전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이달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을 위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오클랜드에서 YTN 신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간의 불협화음 지적에 대해선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습니다. 기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기강회의 논란이나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는데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클랜드에서 김도원 기자입니다. 남북 철도 연결이나 대북 제재 완화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한미 간 엇박자나 불협화음 논란은 단골 손님처럼 등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런 지적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2차례나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철도 연결 착공식을 할지 착수식을 할지까지 미국과 협의할 정도로 모든 남북 협력 사업은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 것은
것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니까 혹시 뭐 그런 말에는 전혀 뭐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 문 대통령은 내년 초로 예상되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비핵화의 결정적 고비가 될 것으로 봤습니다. 이번에는 비핵화와 적대관계 청산 등 싱가포르 북미 합의의 이행 시간표를 다룰 때라는 겁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만 해도 내년 초 그러면 얼마 남지 않은 것이거든요. 저는 이 과정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리라고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재 완화가 가능한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어떤 단계인진 협상을 진행하면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도 의견을 전하겠지만 결국은 미국의 판단에 달린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공직기강 논란이나 경제 문제 등 국내 현안에 대해서도 3번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남북 간의 평화 이루고 완전한 비핵화 이루고 하는 것도 정의로운 나라에 포함되는 것이죠. 문 대통령은 외교 문제에 집중해달라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이번에 외교만 다뤘지만 현안에 대해선 국내로 돌아가서 언급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오클랜드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문제에서 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과 2월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시사한 가운데 중국과의 대북 공조를 강화하며 북핵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북한 문제에서 매우 강력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G20 정상회를 마친 뒤 귀국길 전용기안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전하며 시 주석이 북한과 관련해 100% 협력을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대단한 일이라고 자평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겨우 6, 7개월간 협상해왔을 뿐임을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북한 문제에서 7, 80년, 핵 문제에서만 20년을 끌어오지 않았냐고 반문하면서입니다. 전 정권이 북핵 문제를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음을 부각하며 비핵화 협상이 더디다는 회의론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언급들은 중국과 무역전쟁 휴전을 계기로 대북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그동안 북한 문제를 지렛대로 통상무역에서 중국을 압박하며 빚어낸 불협화음을 뒤로하고 함께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 2월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기정사실하며 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공을 넘겨받은 북한이 1, 2주 안에 북미 고위급 회담에 나선다면 내년 초 북미 정상회담과 그 전후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가시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YTN이 편성 개편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매주 월요일 대통령 지지도와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오늘이 첫 번째 순서인데요.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9주 연속 하락해 최저치를 보였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2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이만수 기자입니다. 11월 넷째 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는 긍정이 48.4%, 부정이 46.6%로 나타났습니다. 지지율은 9주 연속 하락해 최저치를 보였고 긍정과 부정의 차이도 겨우 오차 범위 내였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까지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았고 50대 이상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20%포인트가량 많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충청은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눌렀고 특히 호남은 40%포인트 가까이 긍정적인 답변이 높았습니다. 반면 수도권 가운데 경기와 인천은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고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은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것은 경제 상황 악화와 청와대 기강회의와 맞물려 속내를 보이지 않던 보수층이 적극적인 의사표현에 나서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부 여당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부정적으로 이제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전에 여론조사에 참여하지 않던 이제 보수층들이 조금씩 참여하고 있지 않는가.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하듯 민주당 지지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26.4%로 2년 만에 최고치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경찰 수사 개입 의혹으로 시작된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 비위 의혹이 다른 특감반과 정무부처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비위 내용을 통보받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주말 휴일 동안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에서 복귀한 수사관 김모 씨를 불러 관련 비위 의혹을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김 씨는 지인이 연루된 공무원 뇌물 사건에 대해 경찰의 수사 상황을 캐묻고 다른 특감반원들과 부적절한 골프 회동을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감찰 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실 5급 사무관 공개 채용에 응모한 의혹 등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씨는 대검 조사에서 청와대 자체 감찰대와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자금 추적이나 통신자료 확인 등 강제 수사도 검토하면서 여러 차례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수사관 외에도 청와대에서 복귀한 5명의 수사관에 대해서도 산업자원부 청탁 의혹 등 추가 비위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들의 비위 의혹으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론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자신의 SNS에 민정수석실 산하 여러 비서실에 대한 연이은 보도를 접할 때마다 당혹스러움을 피할 수 없다며 조국 민정수석이 먼저 사의를 표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을 직접 모시는 참모는 다른 공직자들보다 더 빠르고 더 무겁게 결과에 대한 정무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제 민정수석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일은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훨씬 적절한 경우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불거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비위 행위를 공직기강 회의로 규정하고 조국 민정수석의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윤영석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최소한의 해명으로 의혹을 확산시키고 있는데 특별감찰반 직원 교체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윤 대변인은 권한을 남용해 수사 상황을 물은 것과 부적절한 골프 회동 의혹, 감찰 대상인 정보부처의 간부급 자리로 전직을 시도한 것 등을 거론하며 이 정도면 특별감찰반이야말로 비위 행위의 온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이 공식 개통한 이후 오늘이 첫 출근길입니다. 서울 송파와 강동, 경기도 성남 등에서 강남과 여의도로 진입이 쉬워진 거죠. 가뜩이나 지옥철로 불리는 9호선인데 현장에 YT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 네, 종합운동장역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한창 출근 시간인데요. 9호선 상황 어떻습니까? 네, 본격적인 출근 시간대가 되면서 열차를 타려는 승객들이 점점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급행열차를 타려는 줄은 길게 늘어서 있는데요. 이곳 종합운동장역이 9호선 시작 부근인데도 이렇게 승객이 적지 않은데 현재 강남, 여의도 이쪽 부근은 매우 극심한 혼잡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구간 연장으로 9호선 이용객이 하루 평균 12만 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열차 한 칸당으로 따져보면 지금은 160명 정원에 한 칸에 261명이 타는데요. 개통 이후엔 16명이 더 늘어난 160명 정원에 277명이 탑승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자, 이번 구간 연장으로 어느 구간 이동이 얼마나 더 편해지는 겁니까? 네, 이번 구간 연장으로 한강 이남으로 서울 동서를 잇는 이른바 황금 노선이 생겼습니다. 송파구 종합운동장역서부터 강동구 보훈병원역까지 8개 역 9.2km가 새로 뚫린 건데요. 송파 강동에서 강남이나 여의도로 지하철로 이제 한 번에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강동에서 송파까지는 10분대, 강남까지는 20분대에 걸려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종합운동장과 석촌역과 올림픽공원역은 각각 2호선과 8호선, 5호선 환승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강남에 가려면 그동안은 돌아가야 했는데 이제는 석촌역에서 9호선으로 갈아타면 바로 강남이나 여의도로 갈 수 있습니다. 혼잡 우려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번 달부터 급행열차 18대 모두 현재 4칸에서 6칸으로 늘려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소식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운동장역에서 YTN 차유정입니다. 네, 출근길 전국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은 어느새 비가 그쳤는데요. 그 밖의 지역에 내리는 비도 오후부터 밤까지 소강 상태에 들겠고 내일 새벽에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큰 추위 없이 날이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9도로 평년 기온을 10도가량 웃돌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15도까지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남과 제주도에 10에서 50mm,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 지방에는 5에서 30mm, 그 밖에 중부지방에는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남서풍이 유입되고 낮 동안 비가 오면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15도, 대전 16도, 대구 17도, 광주 19도로 평년보다 6도에서 9도가량이 높겠습니다. 포근한 날씨는 내일까지 이어진 뒤 모레부터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특히 금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 토요일에는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면서 때일은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에는 비구름의 뒤를 따라서 황사가 또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황사는 워낙 유동적인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미세먼지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 사무실을 최근 압수수색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0일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인 곽병훈 변호사와 일제 전범 기업 소송과 관련된 한모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앤장 소속의 두 변호사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당시 양승태 대법원 측과 접촉해서 재판 지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이 김앤장 측과 수시로 접촉한 물증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앤장 측은 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입장을 묻는 YTN 취재진에게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답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검찰이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렇듯 강제징용 재판에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 김앤장이 손발을 맞춘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재판에 넘겨진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도 김앤장이란 단어가 4차례 등장합니다. 이번 압수수색의 배경과 의미를 양희력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지난 2012년 대법원은 일본 전범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우려해 재판 개입에 나선 박근혜 정부 요청에 양승태 사법부는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일본 기업 측 소송 대리를 맡은 김앤장도 여기에 발맞췄습니다. 우선 양승태 사법부가 2013년 8월과 9월 접수된 강제징용 제3고심 판결을 늦추기 위해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심리 불속행 기간을 넘기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습니다. 김앤장은 이를 예상이라도 한 듯 심리 불속행 기간이 지난 2014년 5월에야 뒤늦게 소송이임장과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돌려 재판을 지연하는 과정에도 김앤장이 등장합니다. 외교부가 반일 정서 등 여론을 의식해 의견서 제출을 미루자 임종원 전 차장은 김앤장을 통해 재촉에 나섭니다. 2015년 임 전 차장은 김앤장의 한모 변호사에게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을 촉구하는 서면 작성을 요청합니다. 이듬해에는 김앤장 소속의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접촉해 외교부 의견서를 독촉했습니다. 이후 김앤장 측도 바쁘게 움직입니다. 2016년 10월 대법원에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을 촉구했고 한 달 뒤 외교부가 의견서를 제출하자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돌리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결국 소송 당사자인 강제징용 피해자만 배제한 채 대법원과 청와대, 김앤장이 재판에 개입하는 모습이 공소장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청와대와 외교부, 김행장 이런 거래가 있었다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대법원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정말 이런 나라가 있었나. 현재 국내에 진행 중인 강제징용 소송 10여 건을 김앤장이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앤장 측은 공식적인 언급을 피한 채 검찰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강제징용 재판 연기를 두고 대법원을 비롯해 청와대와 김앤장의 삼각고리가 얼마나 밀접하게 움직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양희력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 13명에 대한 징계 심의가 오늘 오전에 재개됩니다. 징계 수위 한계와 공정성 논란 속에 연내의 징계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 13명의 징계 심의가 다시 열립니다.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심의를 진행한 지 3달여 만입니다. 해당 법관들은 징계 사유에 관한 해명과 함께 필요할 경우 최종 발언을 하게 됩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이번 심의를 끝으로 조만간 징계 처분이 결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데다 법원 안팎에서 높아진 법관 탄핵 요구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법원 조직법에 따르면 징계 사유와 같은 이유로 형사재판에 넘겨지거나 탄핵 소추가 될 경우 징계 절차가 전면 중단됩니다. 이미 징계 대상자 13명이 모두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이규진, 이민걸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5명은 탄핵 대상으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도 각종 논란 속에 참석자 절반 이상이 법관 탄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법원이 내부 징계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먼저 최대 정직 1년에 이르는 징계 수위가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몇몇 징계위원들이 진보 성향 연구회 출신이거나 양승태 사법부 시절 위촉됐다는 이유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징계위원회 신상이 공개되면 공정한 절차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지만 오히려 관련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 위원회 구성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법관 수십 명이 추가로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만큼 기존 13명 외에 추가로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난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징계를 청구한 지 반년 만에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 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은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의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확보한 4년치 인사문건에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의 서명이 기재된 점을 토대로 문건이 실제 인사불이익으로 이어졌는지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유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국군 기무사령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이 전 사령관과 김모 전 참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이 전 사령관 등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육사 지방선거 등 주요 정치 일정을 앞두고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무사 대원들에게 유족들의 정치 성향과 개인 동향을 수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90일 휴전의 합의에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입니다.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미중 무역 담판이 엄청난 합의라고 평가했습니다. 협상이 성사되면 미중 정상 간에 이루어진 가장 큰 합의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농산물과 공산품, 컴퓨터와 모든 종류의 제품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이 하려는 것은 대중국 관세를 보류하는 것이지만 중국은 더 개방할 것이며 관세를 제거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미국의 이런 입장은 두 정상의 만찬 이후 백악관이 낸 성명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양국은 강제적인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 장벽, 사이버 절도, 서비스와 농업에 관한 협상을 즉각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대중국 무역 관련 미국의 불만이 모두 나열된 셈입니다. 하지만 90일간의 협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가 현실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시진핑 주석은談判 현장에서도 양국의 상호 이익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해 즉각적인 보복을 했던 명분도 중국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이어서 갑자기 백기를 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따라서 협상이 무위로 끝날 경우 양국 관계는 더 회복이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파리 중심가에서 벌어진 이른바 노란조끼 시위가 격화하면서 폭력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긴급회의를 열고 주요 도시의 경비를 대폭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하루 전 폭력 시위가 벌어졌던 파리 개선문과 샹젤리제 거리를 둘러봤습니다. 이어 총리와 내무장관 등을 불러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내무장관에게 향후 추가 폭력 시위에 대비해 주요 도시의 경비를 대폭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에게는 야당 지도자들과 이른바 노란조끼 대표단과 회동해 해법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은 비상대책회의에서 비상사태 선포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현지 시각 1일의 시위로 파리에서만 287명이 연행되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또 과격 시위대의 방화로 190여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6개 건물이 불탔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평화적인 시위를 하려는 시민들 사이에 일부 극우 세력과 극좌 세력이 끼어들어 폭력 시위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이들을 추적 중입니다. 파리 외에도 프랑스 곳곳에서 유류세 인하와 고유가 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노란조끼 시위가 벌어져 모두 7만 5천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파리 외의 다른 곳에서는 이렇다 할 만한 폭력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현장 24, 오늘은 빗나간 수요 예측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현장을 고발합니다. 400억 원짜리 건물에 1년 운영비가 10억 원. 그런데 실적은 목표의 3%에 불과합니다. 강원도 속초항의 국제 크루즈 터미널인데요. 송세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속초항 한쪽에 지상 3층짜리 화려한 건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지난해 9월 문을 연 국제 크루즈 터미널입니다. 건물을 짓는 데만 400억 원 가까운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강원도와 속초시는 올해 크루즈 선박을 100차례 입항시키겠다는 거창한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우리는 동해안 최북단에 있는 어떤 지정학적 여건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속초 크루즈 산업을 명실상부한 관광산업으로 만들 예정이고요. 1년이 흐른 지금 매표소는 불이 꺼져 있고 입출국장 문도 굳게 닫혀 있습니다. 대낮인데도 터미널 로비는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이용객은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강원도와 속초시는 선박 유치를 위해 여러 가지 특혜를 약속했습니다. 크루즈 선박이 들어오면 많게는 1,000만 원씩 운항 장려금을 줍니다. 또 배가 항구에 정박하는 것을 돕는 예선과 도선 비용까지 한 척에 평균 3천만 원씩 지원합니다. 배가 항구에 정박할 때 사실상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크루즈 선박이 속초항에 들어온 것은 단 3차례, 목표의 3%에 불과합니다. 속초항에 내린 관광객은 고작 6천 명, 평균 8시간 정도만 관광하다가 떠났습니다. 가장 저조했던 게 사드 영향에 의한 관광객 감소, 중국 관광객 감소입니다. 손님이 없으니 식당 등 부대 시설이 갖춰질 리 없습니다.
편의점 음식점이 들어올 자리입니다. 하지만 1년 넘게 비어 있습니다. 6차례나 입찰 공고를 냈지만 지원한 사업자가 한 명도 없어 모두 유찰됐습니다. 버는 돈은 없는데 들어가는 돈은 엄청납니다. 건물 전기세와 청소비 등 운영비가 한 해 10억 원에 이릅니다. 운영비는 모두 국비로 충당합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유람 중인 크루즈 선박이 잠시 들르는 기항. 3년 동안 15차례만 확정됐습니다. 한 해 5차례 꼴입니다. 이마저도 사정에 따라 취소될 수 있습니다. 속초항을 출발지와 도착지로 하는 모항 크루즈는 아예 한 건도 없습니다. 수요 예측도 없이 시설을 해놓고 그 다음에 수요 채우는 것은 그 다음에 해보겠다. 이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요. 속초시가 터미널 사업의 목표로 내세웠던 환동해권 크루즈 관광의 중심지. 수백억짜리 건물에 한 해 10억대 운영비, 거기에 수천만 원의 지원금까지. 장밋빛 청사진은 휴지 조각이 된 채 혈세만 낭비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들어선 다산 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최금식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현대백화점 측에 특혜를 주도록 직접 압박했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차정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다산 신도시 내에서 이른바 노른자로 불리는 땅입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인데다 북부 간선도로와 붙어 있어서 최고의 입지로 꼽힙니다. 현대백화점이 대형 쇼핑몰을 만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근 땅값은 2배 넘게 폭등했습니다. 애초에 원래 여기 주택지들, 이사택지들이 원래 여기 1차 이런 것들이 분양했는데 여기 때는 한 5억 선에 분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분양을 한 지 얼마가 됐냐면 한 10억에서 12억 선으로 분양이 됐어요. 그런데 현대백화점이 이 땅을 손에 넣은 과정을 보면 석연치 않은 정황이 적지 않습니다. 2015년 10월 작성된 경기도시공사 내부 문건입니다. 관련 법이 바뀌어서 해당 땅에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게 돼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나옵니다. 그런데도 경기도시공사는 용도 변경이 이뤄지기 전 서둘러 땅을 매각했습니다. 땅 용도가 도시형 공장 등으로 제한된 상태여서 매각 대금은 1,700억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도 저희도 의아해하는 부분이긴 해요. 거기에 비해서 쟤들이 받은 거에 비하면 좀 나름대로 좀 특혜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보이긴 하는 거죠. 전 도시공사 관계자는 이 같은 헐값 매각의 배경에 로비와 압력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2015년 3월 최금식 전 사장이 토지 판매 담당자를 방으로 불러 현대백화점 임원이 있는 앞에서 얼른 땅을 팔라고 재촉했다는 겁니다. 현대백화점 모 상무가 전무가 있어요. 이 땅을 빨리 팔아라 하고 계속 압력을 가해요. 모 사장이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둘이 수비를 시켜줘요. 사장실로 불러서 그래서 빨리 팔아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계약금만 170억 원이 넘는 땅이었지만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당첨받은 건 한 해 매출 수십억 원에 불과한 전기 배선업체와 상하수도 공사업체입니다. 이후 범현대가로 분류되는 한라건설이 이 땅을 샀다가 얼마 뒤 현대백화점 측에 다시 팝니다. 이미 땅 주인을 애초 현대백화점으로 정해놓고 담합이 이루어졌다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 조세야 잠깐 받아가지고 한 거지. 아니 우리도 일본 냈죠. 하려고 썸내업체니까 그래 같이 분양을 하다가. 이에 대해 현대백화점 측은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해명했고 경기도시공사는 당시 상업지구의 활성화를 위해선 조기 매각이 필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경기도시공사가 현대백화점 측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오늘 국회 사랑제에서 오찬 회동을 열고 예산안 처리를 포함한 현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오늘 회동에는 문 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동에서 문 의장과 여야 대표들은 법정 시한을 넘긴 정부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도 개혁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금 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출점 제한을 골자로 하는 편의점 자율규약을 발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 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한 오늘 당정협의회에서는 편의점의 근접 출점을 제한하는 기준 등을 담은 자율규약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되는 자율규약에는 폐업을 희망하는 편의점주들의 이른바 희망 폐업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세 명의 사상자를 낸 산림청 헬기 추락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가 시작됩니다. 블랙박스와 기체 잔해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대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의 한 장례식장. 사고 발생 1시간 20여 분 만에 헬기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정비사 윤모 씨의 빈소가 차려진 곳입니다. 평소 산불 진화에 함께 힘써왔던 동료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점심을 같이 준비해놓고 점심이 식기 전에 들어오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식사를 못 마치고 떠난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저는 산불 진화라는 항상 짐을 가지고 평생 일을 했는데 그 짐을 우리 직원들한테 넘겨주고 편히 쉴 수 있는 당국은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양한 헬기는 기체 결함 여부 분석을 위해 김포공항의 국토부 항공사고조사위원회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도 확보했습니다. 탑승했던 기장과 부기장의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 인적 조사에도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비행 자료 분석을 하게 되면 그 자료하고 조종사의 어떤 답변하고 한번 실질적으로 맞춰 보면서 사고 원인의 부분을 추적을 해 나갈 것입니다. 사고가 난 헬기 기종은 1997년식 러시아제로 20년 넘게 운행됐습니다. 산림청에만 모두 30대로 산림청 산불 진화 헬기의 64%를 차지하는데 최근 10년 사이에만 무려 3차례나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평소에도 기체 노후화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산림청은 고인의 연결식을 산림청장장으로 엄수하고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계획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이제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반드시 매야 하죠. 경찰이 불시에 단속을 벌였는데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차가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일 오전 경찰이 경부고속도로 진입로에서 때 아닌 단속에 나섰습니다. 전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차량을 확인하는 겁니다. 안전벨트 특별단속 기간이어서 동승자까지 다 매셔야 됩니다. 법규가 바뀌면서 모든 도로에서 앞, 뒷좌석 모두 안전띠 착용이 의무입니다.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2달의 홍보 계도 기간이 지났지만 적발된 운전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할아버지 때까지 그래요. 바로 이거 안 쓰거든요. 과태료 3만 원 부과되겠습니다. 주의시킬 때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아직 전좌석 안전띠 의무제가 시행됐는지 모르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면허증 좀 제시해 주십시오. 뒷좌석에 아이를 태운 가족도 있었는데 13살 미만의 어린이를 태운 경우 과태료가 6만 원으로 2배 늘어납니다. 동승자까지 다 매야 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예? 영업용 차량도 단속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승객을 태운 택시도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주행을 시작하면 안내방송이 나오지만 제대로 착용한 승객은 없었습니다. 승객분 말씀드렸나요? 들었나요? 멘트가 나와도 한 번 더 육성으로 한 번만 더 말씀 좀 해주세요. 1시간도 되지 않는 짧은 단속에서만 모두 7건이 적발돼 5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한가 착용하지 않은 것에 그 부상의 정도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시게 되면 귀중한 생명을 지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은 한 달간 사고 다발 지점과 고속도로 나들목 등을 중심으로 안전띠 특별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이강국입니다. 전북 전주에서 남성 2명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전주시 효자동의 한 원룸에서 24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원룸에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있지만 A씨의 혈액에서는 일산화탄소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원룸에 드나든 장면이 포착된 B씨를 유령 용의자로 보고 쫓았지만 B씨 또한 다음 날인 1일 인근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누나의 전 남자친구였던 B씨가 범행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어제 정오쯤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쪽 46km 해상에서 선원 51살 A씨가 그물을 끌어올리는 쇠줄에 맞아 머리를 다쳤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영상통화로 환자 상태를 의사와 공유해 응급처치하면서 육지와 가까운 덕적도로 이송했습니다. 대기 중이던 의료용 헬기를 통해 인천의 대형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600만 고지를 돌파하면서 역대 음악영화 흥행 1위에 올랐습니다. 배급사 20세기 폭스코리아는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 집계 기준으로 보헤미안 랩소디 누적 관객 수가 6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화는 지난 2012년에 개봉해 592만 명을 동원한 레미제라블을 제치고 역대 음악영화 가운데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작품이 됐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골키퍼 선방에 막혀 유럽 통산 100골 달성을 다음 경기로 미뤘습니다. 아스널 원정 경기에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슈팅 3개를 모두 골문으로 보내며 위협적인 공격력을 선보였지만 모두 골키퍼 선방에 걸려 득점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전반 32분에는 날카로운 측면 돌파로 상대 반칙을 유도해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해리 케인이 키커로 나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손흥민은 후반 33분 벤치로 물러났고 토트넘은 공방전 끝에 아스널에 4대2로 패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지휘하는 베트남 축구 대표팀이 아세안 축구연맹 스즈키컵 4강 1차전에서 필리핀을 2대1로 누르고 결승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습니다. 베트남은 전반 13분 먼저 선제골을 넣은 뒤 동점골을 허용했지만 후반 초반 결승골을 넣어 원정에서 값진 승리를 챙겼습니다. 베트남은 오는 6일 홈에서 열리는 2차전에서 비겨도 결승에 오르고 지더라도 한 골만 허용하면 원정 다득점 원칙에 따라 결승에 진출합니다. 박항서 감독이 지휘하는 베트남은 이번 대회에서 10년 만에 우승에 도전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찾는 휴양지죠. 필리핀의 보라카이 섬이 지난 4월 폐쇄됐다가 최근 다시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해변은 깨끗해졌지만 곳곳엔 아직 공사가 진행 중으로 내년 말까지는 재건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6개월) 동안의 환경 정비를 마치고 지난 10월 26일부터 다시 문을 연 보라카이. 바다는 에메랄드 빛을 되찾았고 모래사장도 더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루 관광객 수용 인원은 19,000여 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관광객은 필리핀 정부가 허가한 숙박시설 예약 확인증을 지녀야만 하고 과거에 허용됐던 해변 음주나 파티는 물론 일부 해양 스포츠도 제한됩니다. I think it's like we're in the middle of a transition from Boracay because before they were like it was like more a party island and now they're trying to like renew it.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정부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하는 호텔 일부는 영업을 재개하지 않았고 도로 공사도 곳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일단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환경 관리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입니다. The balance of the tourists and the ecosystem should be coordinated properly. So, like for us in a local, we are happy at this we experience this because we are looking forward for the longer
sustainability. 섬에서 현재 30% 정도가 운행 중인 친환경 전기차도 궁극적으로 100%로 늘리겠다는 각오입니다. And the goal is for us to have electronic vehicles running in the island, and the removal of all the fossil fuel vehicles. 필리핀 당국은 내년 말까지 모두 3단계로 보라카이 재건 노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6개월 동안 폐쇄 후 재개장한 이곳 보라카이의 사례는 우리가 관광자원 보호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되묻게 합니다. YTN 최두입니다. 비구름이 빠르게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서울 등 서쪽 지역은 비가 잠시 그쳤습니다. 지금은 경기 동부와 강원 지역, 충청과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오고 있는데요. 비는 오후에 그쳤다가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다시 오겠습니다. 그 사이 전남과 제주도에는 최고 50mm, 영동과 충청, 남부에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고 서울에도 5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에는 본격적으로 강추위가 시작됩니다. 수요일인 모레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토요일 아침은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면서 영하 10도 안팎의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9.6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15도까지 올라서 낮 동안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내일도 이른 새벽부터 진심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